어떨 땐 저도 깜빡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우리도 실수를 하고 의사들도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게 부작용 위험성들을 키우고 이게 위험성들을 키우기 때문에 이게 의사한테 그런 부분들 같은 계열 약물이 같이 들어갔다는 얘기들을 철저하게 체크를 하시고 얘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뇨제 같은 경우는 하이드로클로사이자드라든지 피로세마이드 같은 경우는 처방되면 오전에 주어야 됩니다. 이뇨제이기 때문에 소변 맥주를 예를 드시면 됩니다. 이게 맥주를 밤에 많이 먹으면 밤새 이제 소변분으로 막 저 같은 여러 번 깨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뇨제를 저녁에 이제 특히 이제 하이드로클로사이자드는 그런 문제가 없는데 피로세마이드를 BID로 하루 2번 처방을 하면 이게 약사님들이 아침 저녁으로 쥐어줘 버려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소변 때문에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부분들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게 피로세마이드가 2회로 처방되면 아침, 점심 때 주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피로세마이드 같은 경우는 이게 항고혈압약으로 쓰이진 않지만 신부전에 씁니다. 근데 신부전 같은 경우는 320ml 하루 40ml짜리니까 하루 8알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신부전 심한 경우는 그렇게 써서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타 블로커 또는 이제 이소소르바이드 제제 같은 경우 저녁에 처방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자세히 보면 아침에 먹으라고 나올 수도 있고 저녁에 먹으라고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들은 아침에 주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심근경색 위험성이 높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심근경색은 대부분 새벽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베타블로커라든지 이소소르바이드 제제들은 밤에 주어야 됩니다. 그런 경우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참고하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아주 드문 경우나 혈압이 막 계열별로 모두 다 썼는데 이제 뭐 쉽게 말해서 베타블로커, 칼슘 채널 블로커, ARB, 그 다음에 이뇨제, 그 다음에 알파 블로커 이런 거 다 썼는데도 200 이하가 안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1일 2회까지도 투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복합되어 있는 고혈압 약들은 우리가 흔히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굉장히 위험성들이 있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하셔야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소켓 처방정. 처방정들은 이게 모두 다 이게 분절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소켓 처방정은 절반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소켓 처방정 자세히 보면 굉장히 자르기 쉽게 되어 있어요. 가운데는 아마 부영제입니다. 그래서 이소켓 처방정들은 2분의 1로 분절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걸 4분의 1로 나눈다든지 갈아분다든지 이러면 처방정의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안 되겠지만은 2분의 1로 조절할 수가 있고 디아미크론 지속정도 그렇습니다. 쉽게 자를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이런 제제들은 이제 그 옛날에 대여섯까지 이걸 알았었는데 이거 제가 요즘 기억나는 게 그 2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제제들은 이게 꼭 같은 성분의 제제가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각 제품마다 설명서를 읽어보셔야만 분절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프라놀. 프로프라놀은 10ml에서 이제 40ml가 이제 처방되는 경우는 이제 심혈관계 질환 치료 목적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프로프라놀 같은 경우는 이제 약사님들이 이제 당황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프로프라놀은 고혈압 치료제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게 아닌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제 프로프라놀이 10ml나 40ml가 처방이 나면 심혈관계 치료 목적이 아니라 진전, 그 다음에 소셜 앵자이티 디소더를 해갖고 사회불안 장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발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불안감을 느꼈을 때 프로프라놀을 복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프라놀을 또 도핑 검사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금지 약물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게 대표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금지 약, 약사님들이 실수하는 게 제 대표적인 약물이 슈도에페드린입니다. 슈도에페드린 도핑 왜 그러냐면 심박출량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급격하게 하는 운동에는 이게 이롭거든요. 물론 이게 차분하게 하는 것들은 경기력을 떨어뜨릴 수 있지만, 그러니까 슈도에페드린은 특히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식도 정맥류로 인한 위장관 출혈, 그게 이게 치료라고 되어 있는데 예방입니다. 제가 잘못 타이핑했더라고요. 식도 정맥류 출혈은 응급사항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출혈해서 그러니까 간경병 환자들이 사망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식도정맥류 출혈로 사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예방을 하기 위해서 간경변 환자 처방에 보시면 프로프나놀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데랄 LA라고 서방용 제제죠. LA는 롱액팅을 줄여서 쓰는 말인데 고혈압, 부정맥, 편두통 예방 목적으로 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칼슘 채널 블로커인데, 이제 이게 그 칼슘 채널 블로커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두 종류로 나누는데, 디하이드로피리딘 칼슘 채널 블로커와 난 디하이드로피리딘, 비디하이드로피리딘 칼슘 채널 블로커인데, 디핀으로 끝나는 약들, 니페디핀, 암로디핀, 펠로디핀, 디핀으로 끝나는 그 디하이드로피리딘 칼슘 채널 블로커라고 있고, 딜티아젠과 그 다음에 베라파밀은 난 디하이드로피리딘 칼슘 채널 블로커라고 얘기하고, 특이하게 이 칼슘 채널 블로커는 이 두 종류를 같이 함께 쓸 수가 있습니다. 같은 칼슘 채널 블로커지만, 그거 이제 그 중에 이제 이쪽들은 이제 뭐 동방결절, 신방결절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쪽들을 기능들을 느리게 해주는 효과이기 때문에 협심증이라든지 이렇게 심근경색 예방이라든지 이런 목적으로 처방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베라파밀의 부작용이 변비가 옵니다. 30-40%의 환자에서 변비가 오는데, 이 베라파밀이 처방되는 것도 마그밀이 같이 처방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변비 있으시자고 이게 마그밀을 설명하시면 안 되고, 베라파밀의 부작용, 베라파밀 변비를 일으키는데 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쓰여진다라고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좀 더 설명을 하면, 이게 프로프라놀로는 이제 이렇게 진전이라든지 사회불안 장애나 이런 게 쓰는 이유는, 프로프라놀은 지용성이 강하고요. 그래서 지용성이 강한 것들은 뇌혈관 관문 BBB를 통과하죠. 그래서 쓰는 거고, 아테놀 같은 건 수용성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베타블로커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적으로 1차 고혈압 약에서 빠져 있습니다. 왜 1차 고혈압 약에 베타블로커를 쓰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그 베타블로커가 1차 고혈압 약에 들어갔지만 지금은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할 것들은, 딜티아젠 같은 경우 주의할 것들이 뭐냐면, 헤르벤 지속정이 있고 헤르벤 서방 캡슐이 있습니다. 헤르벤 지속정은 12시간 지속정이고, 헤르벤 서방 캡슐은 24시간 지속 서방 캡슐입니다. 그래서 서방 캡슐은 1일 1회, 딜티아젠, 헤르벤 90ml 지속정은 1일 2회 투여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당뇨약,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나친 혈당 관리는 저혈당 위험성들을 증가시켜서 현기증, 낙상 위험성들을 증가시키고 삶의 질도 떨어뜨려 버리죠. 이제 대표적인 약물이 이제 설포닐 유력의, 근데 이제 글리메피리드, 글리클라지드 뭐 이런 제제들이죠. 이런 제제들과 이제 레파글리나 식후 혈당 조절을 위해 쓰는 제제에 여러분들은 이제 저혈당의 위험성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도 이제 많은 의사와 약사들이 실수하는 게, 설포닐 유래약들은 과거에 설명에 식전에 복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식전에 복용을 하냐면, 식후 혈당을 떨어뜨리기가 쉽기 때문에. 그전에는 당활숙사라는 개념도 없었고, 그래서 식후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식전에 먹게 되면 이게 저혈당의 위험성도 굉장히 증가시켜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설명을 봐도 설포니루리아의 설명은 식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전에 먹으라고 주시면 안 돼요. 반드시 식후에 주도록 설명서도 또 이게 다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설명서만 생각을 하고 주시면 안 됩니다. 다 이게 여기 엉터리 이게 복약 지도가 돼버리고 환자의 위험성들을 증가시키는 이런 행위가 되던데, 이게 약사나 의사가 의료인들이 가장 해야 될지 말아야 할 때는 환자의 리스크에 빠뜨리지 말아라는 거예요.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것이 첫 번째. 그 부분들을 명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침을 안 먹는 경우들이 막 많아요. 이런 설포니루리아들은 근데 아침에 먹으라고 주게 되면 이 사람 저혈당 옵니다. 밥 안 먹고 먹어버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은 점심 때 먹도록, 아니면 이제 메인 디시라고 표현합니다. 식사량이 가장 많을 때 설포니루리아들을 먹도록 해야 됩니다. 물론 인슐린도 마찬가지죠. 인슐린은 이제 그 바이러ಲ್ 펜들이 있는데 요즘 대부분 다 펜으로 바뀌었죠. 대부분 이게 하도 당뇨병 한회에서 호소를 해가지고 이게 싹 바뀐 것 같아요. 왜 펜을 쓴 것이 외국 같은 게 벌써 10년, 15년이 됐는데 우리나라 같은 바이아 같은 되게 불편하거든요. 빼갖고 주사기 갖고 다녀 빼갖고 맞고, 근데 펜은 꼽아갖고 하기 때문에 펜으로 진작에 바뀌었어야 되는데 의사들이 안 하다가 최근에 다 펜으로 바뀐 것 같더라고요. 이제 메트포민 같은 경우는 저혈당의 위험성은 없습니다. 저혈당을 일으키지 않아요. 메트포민 자체가 아예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는데, 이제 메트포민의 단점은 위장장애가 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알약이 500ml, 1000ml 먹고, 또 이게 엑스알로 만들어 보면, 엑스알로 만들어 보니까 알약이 이게 엄청 커지고, 그 다음에 이게 메트포민이 그 당화혈색소 1에서 2 정도 떨어뜨리거든요. 다른 제제들과 거의 이게 설포니루리아와 메트포민이 가장 우월하게 인슐린 다음으로 당화혈색소를 잘 떨어뜨려요. 그래서 애들이 커플을 삼는 게 메트포민이에요. 제형을 만들 때. 왜 그러냐면 다른 제제들은 효과가 굉장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효과가 강한 것과 이제 짝짓기를 하는데, 이제 가부스메트 사실 이게 거기에 들어가 있는 메트포민은 효과 좋지만 시타글립틴 이런 효과 굉장히 떨어지는 제제거든요. 그래서 짝짓기를 그렇게 하는데, 이게 짝짓기 결과는 알약이 엄청나게 커지고, 이제 노인들 환자 같은 열악을 삼키기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몇 번씩 물 먹고 그래도 못 삼키고, 이런 부분이 있는지 체크해 볼 필요성도 있습니다. 티아졸린딘 제제들은 같은 경우는 피오글리타존과 로시글리타존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체중 증가에 와 신부전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신부전 환자한테는 투여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메트포민 같은 경우는 이게 수술 환자 금기죠. 그건 아는데, 이제 그건 좀 더 이게 약간 더 자세하게 알 필요성도 있습니다. 락틱 아시도시스라고 해갖고 일으키거든요. 젖산혈증이라고 우리말로 표현하는 유산증. 이 락틱 아시도시스를 일으키는데 어떤 조건 하에서 일으키느냐? 신기능이 떨어졌을 때 락틱 아시도시스를 일으켜요. 그래서 이제 치사율이 꽤 높아요. 근데 이 메트포민을 먹는 사람들 한 100만 명 중에 1명꼴로 이게 이런 부분을 일으키는데, 그래서 어떨 때 메트포민이 금기냐? 조영제를 하면 신기능이 떨어져요. 아주 수술에 대수술을 한다거나 조영제 하는 경우들은 메트포민은 아침이나 그 전날부터 안 먹고 가면 됩니다. 근데 발치를 했는데 메트포민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디펩티드 펩티데이스 4 이니비터라고 글립틴으로 끝나는 약들이죠. 시타글립틴, saksagliptin, linagliptin 같은 경우도 이렇게 췌장염의 위험성이라든지 신부전 환자한테 복용을 주의할 필요성도 있고요. 그리고 소디움 글루코스 코 트랜스포터 2 이니비터스라 해가지고 글리플로진, 여기가 A가 빠졌더라고요.
파나글리프로진인데 A가 하나가 빠졌더라고요. 이게 다파글리플로진. 이 제제들은 이제 메트포민도 이제 다이어트 약 처방받은 메트포민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되게 허탈한 얘기지만 메트포민은 5년을 기준으로 해서 체중 감소 효과가 있지만 5년을 기준으로 1에서 2kg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메트포민을 다이어트 약으로 쓰는 건 5년간 먹어갖고 1kg 빠진다면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 약으로 안 쓰는데 이 SGLT2 이니비터 이 제제는 이제 소변으로 포도당을 빠져나가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과는 뭐냐면 이 소변에 포도당이 당이 많이 있으면 어떤 결과가 되냐면 방광염이나 질염 위험성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이해하면 되는데 또 일부 사람에게 이게 포도당이 흡수가 안 되고 소변으로 나가버려요. 그래서 갑자기 급격한 체중 감소가 일으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한 걸 한 달에 8kg 빠져본 분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당장 병원에서 중단하고 약을 갑자기 한 달 뒤에 왔는데 홀쭉해져갖고 사람이 한 70kg 되신 분이 한 60kg 초반대로 와갖고 딱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제제 같은 경우는 이게 1년에 3, 4kg 정도 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제 다이어트 약으로 이렇게 싹센다가 당뇨약에서 다이어트 약으로 변신했듯이 이 제제들도 변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혈당 증상과 대처 방안에 대한 교육이 실시가 되었는데 대부분 다 알고 계시는데 약사분이나 의사들이 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두 가지인데 사탕 빨아먹으라고 이제 이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아직도 그렇게 설명하는 의사분들과 약사님들이 이렇게 있는데 틀렸죠. 왜 그러냐면 사탕은 빨아먹고 있으면 언제 지금 어지러워 죽겠는데 조금씩 먹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사탕은 씹어 먹도록.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어마어마하게 어지러워하고 있는데 사탕을 빨아먹고 있게 하는 것들은 정말 예로 모든 외국 서적들은 봐보면 잘못된 저혈당 대처 방안 대표적인 예로 적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주스 한 잔 쫙 마시면 쫙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시면 되고요. 또 여기는 안 적어져 있지만 초콜릿 먹으면 안 됩니다. 초콜릿은 왜 안 되냐면 흡수율이 느려요. 그 자체가 초콜릿을 먹으면 그것도 높아서 빨리 올라갈 것 같지만 초콜릿은 흡수율이 느려서 이 초콜릿은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지혈증 약물입니다. 고지혈증 약물은 이제 이 콜레스테롤 합성이 밤에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과거에 이제 개발된 고지혈증 약물들, 로바스타틴, 프라바스타틴, 심바스타틴, 이제 피브릴레이트는 베자피브릴레이트, 페노피브릴레이트 제제죠. 이런 제제들이 반감기가 짧아요. 그 콜레스테롤 합성이 밤에 이루어지니까 이게 이제 저녁에 먹도록. 근데 이건 과거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도 이제 아까 계속 반복되지만 일부 의사들은 저녁에 먹으라고 대학병원에서도 막 그렇게 적어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하루 한 번, 반감기가 길어서 하루 한 번 아침에 먹을 수도 있는 약들이 많이 나와 있고 요즘은 대부분 다 이 제제로 다 바뀌어 있습니다. 아토로바스타틴, 로스바스타틴, 피타바스타틴. 이 제제들은 반감 길기 때문에 아침에 복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왜 이 부분이 강조돼야 되냐면 이게 물론 밤에 잘 먹는 분들도 있어요. 밤에 아침 약보다 저녁 약을 더 잘 먹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90에서 95% 환자는 아침에 잘 먹습니다. 복약 수능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그리고 뭐 고혈압 약물이 있으면 고혈압 약 아침에 먹고 고지혈증 약을 저녁에 먹고 하면 복약 수능은 실제로 확 떨어지거든요. 근데 같이 아침에 먹을 수 있도록 해주면 쉽게 말해서 복약 수능도를 높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알고 계셔야 되고, 이 스타틴이라고 얘기하는, 스타틴으로 끝나는 대부분의 약들의 가장 큰 부작용은 이제 그 핵문근 융해증이라고 하고, 랍도미올라이시스라고 표현합니다. 저도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고질증 환자 같은 경우는 고영양들을 많이 상대적으로 처방하면 많아요. 아토바스타틴 40ml, 80ml 막 처방하거든요. 로스바스타틴도 10ml, 20ml 처방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이런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이유를 알 수 없는 통증이 와요. 근데 이런 핵문근 융해증으로 오는 통증은 이게 엔세이드, 진통소염제로 듣지가 않아요. 그래서 진통소염제를 아무리 먹어도 통증이 안 없어진다 했을 때 이 핵문근, 이 환자의 이력을 체크해 보고 핵문근 융해증의 위험성이 있다라고 판단하시고, 로스바스타틴의 즉각 복용 중단과 이제 가서 이제 측정을 하는데, 이제 요새 닥터 프리즈너에서도 핵문근 융해증 막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도 보시면 나오는데, 이제 이렇게 병원에 가서 이제 측정하는 크레아티닌 키네이스라 해갖고 CK 수치. 물론 이게 심근경색 이렇게 있을 때도 측정하는 수치이기도 하지만, 이게 핵문근 융해증이 있을 때도 측정하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미오다론, 클레리스로마이신, 사이클로스포린, 에리스로마이신, 베라파민, 그레이프루트 주스, 자몽 주스. 이제 가끔가다 이제 잉글리시 프로블럼 때문에 그레이프루트 주스를 포도과일 주스 이렇게 해석해갖고, 실제로 이게 우스운 얘기지만 이거 포도과일 주스와 상호작용하는 약물들이 갖고 인터넷에 떠돌아다닙니다. 그래서 포도주스와 약물 상호작용이 일으킨 약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해석을 잘못하신 분들이 올려갖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고, 그래프루트 주스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거의 없었어요. 5년, 10년 전에는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커피숍 같은 데 많이 팔기 때문에, 그래프루트 주스는 저도 다 외울 수가 없어요. 그래프루트 주스는 펠로디핀, 암로드핀부터 시작해갖고, 약물들의 농도를 엄청나게 올려요. 2~3배 정도 막 올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은 자몽 주스를 먹지 않도록 복약 지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정도로 자몽 주스와 약물 상호작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들은 다 올리고, 로바스타틴, 신바스타틴, 아토바스타틴 같은 거 다 올리는데, 막 2~3배씩 올리니까 핵문근 융해증의 위험성도 높아지죠. 근데 이제 아토바스타틴이 약하게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이게 실제로 DVR로 떠요. 근데 이제 단 하나, 로스바스타틴은 뜨지 않습니다. 로스바스타틴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은 광범위하게 많이 쓰여지는데, 로스바스타틴이 장점이, 아토바스타틴은 막 의사들이 10ml만 처방할 때 저함량으로, 저용량으로 처방하는 거예요. 치료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10ml, 20ml 써야 되고 40ml 써야 될 사람에게 10ml 써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로스바스타틴은 5ml 쓰고 10ml 쓰니까 쉽게 말해서 제 용량대로 쓰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훨씬 효과가 좋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성지방의 수치는 상대적으로 LDL 수치보다 정상 수치라든지, 그 다음에 경계 수치들이 다 높아요. 그래서 이게 많은 환자들이 보시면 이게 LDL이 훨씬 문제인데, 이 사람들이 뭐 갖고 충격을 받았고, 중성지방 수치 갖고 충격을 받아갖고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들이 좀 필요하고요. 이제 중성지방 수치만 높은 경우는 대부분 알코올 섭취와 관련된 거 많습니다. 이제 알코올 같은 경우는 이제 술이 들어오면 칼로리가 높지만 전혀 칼로리는 흡수가 되지 않죠. 그리고 이게 간에서 계속 대사가 되다가 트리글리세라이드, 중성지방으로 결과적으로 그것만 남기고 술은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중성지방만 높은 사람들은 이게 알코올을 많이 드신 분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가끔 가다 있긴 한데, 그 다음에 이게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성이 높은 환자인 경우 고지혈증 치료 약물이 예방 목적으로 처방될 수 있다고 처방될 수 있고, 이에 대한 복약 지도가 필요합니다. 이게 고지혈증 약물들이 대부분 그걸로 승인이 돼 있어요.
치명관계 예방 약물로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 수치여도 이런 심혈관계 위험성이 높으면 이게 약을 꾸준하게 복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치를 보시면 LDL은 이제 100이고 100에서 129가 약간 높은 거고, 그 다음에 높은 경계성에 해당되는 게 130, 159, 160, 189가 높은 거고, 192가 매우 높은 건데, 이제 여기 밑에 트리글리세라이드 중성지방 같은 경우는 150 이하가 정상이고, 보시면 200에서 499가 하이, 160에서 189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중성지방이 LDL은 200이 넘어가고 있는데 중성지방이 450, 중성지방이 문제라고 막 이렇게 환자들이 오거든요. 사실은 이런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들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성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CHD 리스크라 해갖고 이게 구글에서 이거 치시면 나옵니다. 이게 심혈관계 질환 위험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어요. 나이라든지 뭐 체중이라든지 이런 거, 남성, 여성 이런 것들 대비를 해보면 자기 퍼센테이지 CHD 리스크라는 건 10년 이내에 이런 심장혈관 질환 위험성이 발병할 가능성들이 20%가 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보시면 TLC는 이게 Therapeutic Lifestyle Change라 해갖고 이제 치료적인 생활 습관의 변화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약물을 투여하는 거죠. 보시면 LDL 수치가 이제 100 이하가 이제 목표고, 이제 옵티멀 아주 이상적인 70 이하까지가 목표입니다. 아까 정상 수치에서 더 낮죠. 그리고 이게 100 이상이 되면 이렇게 생활 습관의 변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고, 약물도 100만 넘으면 투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이제 그게 20이 넘었을 때 얘기고 10에서 20일 때 기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참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성이 높았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야 되고요.